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열린 아덱스에는 당연히 카이와 대한항공에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무인 전투기들을 전시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 사업은 정확히 해군까지 하면 세 종류입니다. 우선 한참 우리가 개발 중인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가 있고, 그리고 마치 미사일처럼 쓰이는 소모성 무인 전투기, 여기에 무인 전력 지휘함을 위한 무인 함재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아덱스에서 공개된 카이와 대한항공의 무인 전투기들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무인 전투기를 가지게 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5일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핵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미국과 우리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그 증액안을 대부분 합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국방비 증액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국방비 증액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하면서 벌어진 일로, 이번에 내한한 미국의 전쟁부 장관도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지만 모든 건 본인이 결정할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트럼프의 우리에 대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은 미국 정부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승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우리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부서 간 논의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결론은 트럼프가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걸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안 장관은 우리는 30년 이상을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기술을 축적했고 연구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합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국내에서 지금 기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만 이미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역량을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은 무기 개발 단계로 치면 개념 연구 단계에 해당합니다. 개념 연구라는 건 우리가 특정 무기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기를 개발할 주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가 끝나야 본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핵잠수함의 본 개발을 하기에는 좀 더 있어야 하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전에도 제가 아무리 우리가 원자로 개발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험용 원자로를 개발해서 그 원자로를 몇 년간 지상에서 가동해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는 분명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아마 시험용 원자로의 제작도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잠수함용 원자로를 시험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물질보다 농축도가 높은 고농축의 핵연료가 있어야 하고, 아직 미국에서 이 핵연료가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로의 가동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건 미국에서 지상의 시험용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시험용 핵물질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원자력 잠수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번에 안 장관은 우리의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아니고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명칭도 언급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건조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는 건데요. 저도 국방부 장관의 말이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은 타국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줘야 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연상시키는 핵잠수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라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이 언제부터 건조될지 기대가 크겠지만요. 당장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급한 건 우리의 시험용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는 핵물질을 미국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공급받아서 지상의 시험용 원자로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해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아덱스에서 소개된 대한항공과 카이의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로얄 윙맨용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크기는 전장 10.6m에 전폭 8.4m, 그리고 중량 5.7톤의 기체이고 마하 0.6으로 5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앞으로 만든다는 무인 전투기는 지금 이 기체를 기반으로 길이를 11m로 기체의 길이를 연장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이 기체의 길이를 증가시킨 이유는 내부 무장창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기체는 SDB급 250파운드급 소형 무장 6발이나 아니면 미티어급 공대공 미사일 2발, 아니면 2000파운드급 무장 1발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우선은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탑재하지만 나중에는 국산 5500파운드 엔진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 실전 기체에는 5500파운드 엔진이 탑재되지 않으며 실제 기체에는 8500파운드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카이인데요. 카이도 이번에 무인 전투기를 선보였는데 카이는 실제 실전 기체에도 5500파운드 엔진이 탑재된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둘 다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가지는 무인 전투기인데 대한항공은 85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하고 카이는 55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카이의 주장대로라면 카이의 기체는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 등을 보면 미국 등에서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들도 5톤 이하의 기체이지만 이런 작은 기체에 2000파운드 무장을 탑재한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의 기체는 5톤급 기체에 아주 어거지로 2000파운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한항공은 공군이 2000파운드급 무장의 탑재를 요구하자 엔진의 크기를 키워서 추가적인 출력을 확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카이는 대한항공에 비해서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군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최소한 지금 카이가 생각하는 대로 기체가 나오게 되면 너무 심하게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항공은 이번에 공개한 무인 전투기 모델 말고도 무인 함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대한항공은 무인 함재기는 항공모함에서 이착함할 때 추가적인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8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다음에 개발하는 10,0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 추세가 5톤 이하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추세이긴 하지만요. 만일 공군에서 우리의 무인 전투기에 2000파운드급 무장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의 5톤급 기체와 5500파운드급 엔진은 출력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무인 전투기에 2000파운드급 무장을 탑재한다면 당연히 엔진의 출력을 더 높이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건 결론은 우리의 KF-21의 내부 무장창은 2000파운드급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인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과 그리고 KF-21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을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는 KF-21의 내부 무장창의 절반을 탑재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인 전투기에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이 탑재된다면 KF-21 블록3에도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무인 전투기 사업에서는 카이에 비해서 대한항공이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소모성 무인 전투기는 어떨까요? 각각 두 회사는 소모성 무인 전투기 사업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소모성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내놓은 모델은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결론은 대한항공의 모델은 무게 220kg에 무장 탑재량 20kg에 전장 4m에 마하 8에 90분간 비행할 수 있고 최대 비행거리는 600km이고 사용하는 엔진은 1300파운드급 제트 엔진입니다. 카이도 거의 비슷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카이의 모델은 무게가 225kg이라는 점이 좀 다르고요. 둘 다 하드웨어적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은 제가 대형 무인 전투기에서 카이는 5500파운드급 엔진을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대한항공은 8500파운드급 엔진을 선택해서 더 우수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당연히 카이도 공군이 요구만 하면 85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무인 전투기도 카이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는 기술 실증기 사업을 하고 있고 카이도 AAP라는 소모성 무인 전투기의 기술 실증기를 제작하고 조만간 비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인 전투기는 대한항공이 그리고 소모성 무인 전투기는 카이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결론은 두 회사가 선보인 모델들의 하드웨어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탑재되는 AI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카이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명한 무인기용 AI 회사들과 손을 잡고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외국 회사들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줄 수 있는 건 AI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이지. 이미 개발된 AI를 줄 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를 주는 거지. 글을 대신 써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성능이 좋은 AI를 누가 개발하느냐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개 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는 AI 모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에 들어가는 AI가 3단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자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9단계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당장 우리의 무인 전투기들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실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 등장하는 무인 전투기들은 진정한 무인 전투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비행 스케줄에 의해서 폭격 임무나 정찰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적 전투기와의 공중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2028년에 무인 전투기를 등장시키고 그 전투기의 양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무인 전투기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무인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AI라는 건 카이나 대한항공이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은 최대한 더 뛰어난 무인 전투기용 AI를 개발하려 노력하겠지만 이 회사들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아니고 이 정도의 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는 AI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의 무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진짜 AI는 역시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엔비디아의 GPU 26만 개는 군사적 용도로도 그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에 고성능 GPU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 5만 개는 바로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공급되어서 우리 정부의 AI 개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 할당되는 5만 개의 GPU는 어떤 AI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까요? 물론 다른 용도의 AI를 개발하는 데도 사용되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바로 군사용 AI의 개발에 사용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군사용 AI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운용되는 연구기관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개발되고 시험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 과거에는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AI 기술이 많이 낙후되어서 무인 전투기 등을 개발할 때 AI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GPU 26만 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미국에게는 이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군사용 AI의 개발 속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가 9단계에 도달해서 진정한 의미의 무인 전투기가 탄생하는 건 2040년대 이후나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대폭 단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어떻게 보면 AI의 위험성만 부각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GPU를 사용해서 군사용 AI를 개발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확보하게 된 GPU로 군사용 AI를 개발한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전투기의 하드웨어는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인 전투기에 들어갈 AI 모델을 얼마나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냐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인 전투기용 AI의 개발이 엄청나게 빨라질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또 다시 핵 잠수함 이야기를 해버렸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의 핵 잠수함 건조를 허용한 건 미국 정부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세부 협상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급하게 해야 하는 건 역시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시험용 원자로를 가동시킬 핵물질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보한 GPU 26만 개로 우리의 무인 전투기의 개발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니 AI가 조금은 무서워지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